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내용은 최근 한미 협상 결과인데요. 이걸 상당히 날카롭게 분석한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제공해주신 뉴스레터 발췌문을 보면 뭐랄까 단순히 결과만 나열한 게 아니라 그 배경이 있는 문제들, 특히 미국의 요구와 또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또 그 근거는 뭔지 좀 명확하게 살펴보고 이게 또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협상 결과, 7월 31일에 발표된 내용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상호 관세율은 15%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일부 품목은 여전히 50% 고율 관세가 유지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이 내세우는 이유가 기록적인 무역 적자 때문이라는 건데 이 자료는 좀 다르게 봐요.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 그 무역 적자라는 게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미국이 누려온 어떤 특혜, 달러 패권 덕분이지 이걸 일방적으로 미국이 착취당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벌어서 미국 국채를 사주고 그걸로 미국이 초과 소비를 해왔다. 이런 구조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일방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라기보다는 달러 패권국의 특권에 가깝다는 분석인 거죠. 미국의 논리에 대한 비판이군요. 근데 이번에 한국이 약속한 내용들, 이른바 선물 보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투자만 3,500억 달러, 여기에 미국산 LNG 구매 1,000억 달러까지 하면 총 4,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600조 원 아닌가요? 네, 정말 엄청난 규모죠. 3,500억 달러만 해도 우리나라 1년 예산에 가깝고 GDP의 한 25% 정도 됩니다. 와, 근데 자료에서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일본이랑 비슷한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는 점도 좀 지적하고 있고요. 일본이랑 비교해서요? 네. 특히 그 마스카에라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1,500억 달러 투자는 미국 조선산업 재건이랑 해군력 증강에 쓰일 거라는 분석인데요. 결국 이게 한국 자본으로 미국 패권을 더 강화해주고 또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제기합니다. 그렇군요. 농업 쪽은 어떤가요? 소고기, 쌀은 지켰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자료는 그 부분도 좀 회의적으로 봐요. 이미 99.7%나 개방된 상태라서 실효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농산물 검역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가 추가 협의 대상으로 남았다는 점을 우려하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완전한 개방이라고 평가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런 점도 좀 찝찝하죠. 근데 이 3,500억 달러 투자, 이게 방식 자체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핵심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자료가 가장 심각하게 보는 지점인데 이게 직접 투자가 아니라 보증이나 대출 방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증이나 대출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원하는 곳에 투자하고 수익금 90% 가져간다 이런 발언을 한 적 있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그거랑 맞물려서 혹시 한국 정부기관, 예를 들면 수출입은행 같은 곳이 미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보증을 서주거나 대출을 해주는 형태가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원자력 기업이 미국에 원전 짓는데 우리 수출입은행이 보증을 서준다. 이런 식인가요? 네, 그럴 가능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 사업이 잘못되면 위험 부담은 우리가 다 지고 잘 되더라도 수익은 미국이 거의 다 가져가는. 이거 완전 하이리스크 로리턴 또는 제로 리턴 구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최악의 경우엔 국민 세금이 미국 프로젝트 손실 메우는 데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경고하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좀 비교해서 보여주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달랐나요? 네, 좀 사뭇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미국 발표 직후에 베트남이랑 45개 협정을 맺으면서 다자주의 외교를 오히려 강화했고요. 중국은 그렇게 대응했군요. 인도는 아예 농업 보호를 이유로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거부했고 캐나다나 멕시코, 브라질 같은 나라들도 미국의 압박을 그냥 순응하기보다는 각자 방식으로 저항하거나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미국의 일방주의에 다들 그냥 따라가는 건 아니군요. 근데 유럽연합, EU는 어떤가요? 거기도 동맹인데 좀 달랐을까요? 자료에 따르면요, EU 역시 미국의 압박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연간 2,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500억 달러요? 그것도 큰데요. 네. 이게 기존에 아마 더 저렴했을 수도 있는 공급처를 좀 줄이고 미국산 수입을 거의 3배 이상 늘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분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는 이걸 미국이 동맹국들을 더 가혹하게 다루는 어떻게 보면 수탈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맹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군요.
들어보니까 이 자료는 이번 한미 협상이 우리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 또 잠재적 위험까지 안겼다고 아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3,500억 달러 투자의 방식하고 조건에 대한 우려가 정말 커 보이네요. 맞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다양한 대응 방식하고 비교하면 더 두드러지죠. 네. 그래서 자료는 이런 분석들을 바탕으로 현 이재명 정부의 한미동맹 중심 외교 노선이 과연 우리 국익의 최선인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동맹인 EU마저도 저렇게 압박을 받는 현실이라면 그렇죠.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다자주의 틀 안에서 좀 더 주체적으로 우리 목소리를 내는 그런 외교 전략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본 이 자료는 정말 동맹 관계의 복잡한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국익을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네요. 이 자료의 시각처럼 만약 우리가 이렇게 큰 양보를 했음에도 미국의 압박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한국 외교는 어떤 길을 찾아야 할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